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피자엘볼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기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역대 최저의 인원이 왔는데요. 이게 주제가 저는 너무 좋은 주제인데 아마도 프랜차이즈는 아직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관심 있는 분들만 오신 거죠. 네. 뒤에 조금 오실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모실 분은 변재영 님이시고요. 맞죠? 존남이 예, 죄송합니다. 예, 스마트콘에서 오셨고요. 예전에 모바일 상품권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제 모바일 상품권의 주제는 이제 다른 이제 회원사 분한테 부탁을 해서 강연을 이미 했고요. 오늘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스마트콘이라는 회사의 전략사업본부에서 마케팅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변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오기 전에 오늘 한 몇 분 정도 오시냐고 여쭤봤는데 한 20분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청하신 분들 말고 좀 더 오는 분도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좀 더 적게 오시면 안 되냐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좀 적게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의 부담을 좀 던 것 같습니다. 오기 전까지 제가 사실 이 주제 말고도 저희가 작년 12월 초에 한국경제신문에서 했던 뭐 블록체인 관련돼서도 제가 잠깐 강연도 좀 해보고, 강연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도 저희 ICO 했던 것들 이런 거 발표도 하고 이제 해보고 또 대전에서도 하고 이렇게 미덥 같은 행사 많이 이제 참여를 해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 얘기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프랜차이즈 아마 대부분 프랜차이즈 실무자 이렇게 프랜차이즈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프랜차이즈가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진입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 이걸 가지고 뭐 창업을 한다, 이걸 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 경영진도 생소하고 어려우니까 뭐 지금 뭐 보고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추진되기 어려울 거고, 또 실무하시는 분들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다르게 될 거고, 또 자칫 잘못 얘기하게 되면 마지막에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 어떤 코인 사면 돈 벌까요? 뭐 거래소 문제는 없을까요? 뭐 그런 얘기로 흘러가요 결국은. 그래서 그리고 오늘 또 블록체인인데 이게 비트코인이 뭔지 이더리움이 뭔지 뭐 ERC20 토큰이 뭔지 이런 거 설명드려야 되나?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 설명드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저도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전에 오늘 이 주제로 강연 이제 요청을 받고 준비를 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느꼈던 것들, 생각한 것들 여기에 공유 FC니까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나마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실무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잠깐 여기 앉아서 피자 먹으면서 뭐 몇 분들 얘기하시는데 뭐 ICO도 얘기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ICO 얘기까지는 잠깐 있긴 하겠지만 그건 제가 이따 한 번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프랜차이즈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 소유가 아닌 공유로, 욕심이 아닌 나눔으로 보면 집단 지성, 공유, 나눔 이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데 사실 블록체인이 저거거든요. 그 집단 지성이 결국은 어떤 창의성을 발현하는 것이고 공유와 나눔이라는 것이 더불어 잘 사는 어떤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블록체인의 태생 자체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은 저렇게 가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보면 유독 그런 시장 자체가 과열되고 항상 또 투기 같은 게 생겨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게 또 해결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거친 돌들이 깎이면서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 정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강연했으면은 한 100분 오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지고 나 돈 벌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관심이 생겨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아마 왔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주변에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잘 없죠. 예. 어느 순간 그게 뭐야 하고 관심 가지고 막 덤벼들어서 이오스가 뭐니 뭐 에이다가 뭐니 이런 관심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도 잘 없어요. 아 얼마 주고 샀는데 1억 넣었는데 500만 원 됐어. 나 마포대교 가야 돼. 가자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또 빗썸이 해킹 당했다는 얘기 듣고 빗썸 그 해킹 방지하려고 돈 무지하게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야 블록체인은 해킹 안 되려고 만든 기술인데 이렇게 쉽게 뻥뻥 뚫려가지고 되겠어?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항상 범죄자는 이 합법적인 걸 항상 먼저 앞서갑니다. 범죄가 저질러지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법이 만들어지고 해결이 되는 게 결국은 사회 구조다 보니까 항상 그런 해커들이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소가 해킹되는 거는 아마 API나 다른 기술적인 부분들이 털리는 거고 해킹됐다는 거는 고객의 개인정보,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할 때 인증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개인정보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그 접속을 해서 코인을 가져간다는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 기본적으로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그 거래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콜드 월렛에 저장되어 있는 코인들 자체는 안전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회사에서 그랬어요. 이상하다. 왜 빗썸에서 갑자기 이렇게 비트코인하고 이걸 빼가지? 그게 다 보여요. 그 블록체인을 보면. 막 빠져나가요. 이상하다. 왜 빠져나가지?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 해킹 나온 거 보고 나서 야 그러고 빗썸이 이제 고객들 자기네가 책임지고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빗썸이 원래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하면 수수료도 그 코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코인을 엄청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사실 다 보여요. 그 전송되고 하는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 뭐 돈을 보낸다거나 이런 거를 옆에 계신 분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거거든요. 그래서 탈중앙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중앙 관제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개인과 개인의 거래하는 거를 이 기록 자체가 모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코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그러니까 코인을 잘못 보냈을 경우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은행에서 돈 보낼 때는 은행이 있고 계좌번호가 있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내다 보면은 중앙은행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이 사람이 잘못 보낸 건지 이런 게 기술적으로도 복구가 가능한 것도 있고 또 법적으로도 잘못된 게 있으면은 우리가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돌려받든 뭐라든 과정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는 개인 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도 실제로 변정이라는 사람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 뭐 김철수라는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몰라요. 그건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서도 그 거래소가 있고 한 10,000명 되는 고객들이 있지만 그분들 이름과 이런 것들이 개인 지갑이 있는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보냈다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 회사에 그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지갑 주소가 어렵냐? 그리고 뭐가 이렇게 용어도 어렵고 난 앞만 들어도 잘 모르겠다. 근데 그분들 한 얘기가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콜라 같은 걸 만든다 또는 이게 스마트폰을 만든다 그러면 살면서 왜 이게 불편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어떤 창업가가 이런 기술이 필요하겠지? 이런 제품이 필요하겠지? 이 시장에서 어떤 틈새가 됐든 새로운 것이 됐든 뭔가 불편한 걸 찾아서 개선하든 새로운 걸 만들어내든 고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자가 나와 있는데 이 피자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이 피자는 왜 이렇게 달지? 난 좀 짭짤한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발전되는데 이 블록체인은 고객을 요만큼도 고려하지 않고 만든 거예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2008년에 처음 생길 때부터 이게 이렇게 시장이 커질 거야 또는 이런 시장이 될 거야 이런 것까지 예견됐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사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래소에서 지갑 생성했거나 뭐 이더월렛 같은 데서 개인 지갑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코인 거래하는 분 중에 자기 지갑 주소 외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한 25자리 숫자하고 영어하고 뒤죽박죽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울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만든 사람들이 개발자들이거든요. 컴퓨터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 개발자들이 만들었고 쉽게 얘기하면 개발자들이 사용자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렵고 생소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한 10년 전에 생긴 거예요. 2008년인가 그때 생겨났으니까. 그런데 사실
블록체인이란 말 들으신 건 작년쯤은 안 되세요? 그죠? 작년에 갑자기 막 듣기 시작했고, 야 누가 비트코인 그러는데 그게 뭔데? 그러고 야 그 사기 아니야? 어쩌고 그러는데 나 그걸로 강남에 집 샀어 뭐 그러고 이런 얘기 듣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러면서 덤벼들고 그러니까 갑자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올 초에 정부에서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와 이 블록체인을 분리시키겠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막 저기 국민청원 게시판 가서 순식간에 20만 명이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아직은 시장이 완벽하게 안정되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용자 편의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디서든 법정 화폐로 인정받는 코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에 이 코인이 실제로 지불수단으로 쓰여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좀 서두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쁜 김연아거든요. 김연아가 예뻐 보여야 되는데 그 패션 커넥티드라 그래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슬로건이에요. 제가 이 사진이 딱 찾다 보니까 이거 괜찮아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마침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커넥티드라는 단어를 쓴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한 몇 년 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잘 될까? 성공할까?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티켓 가격도 비싸고 뭔가 이래저래 불편한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뭐 쇼트트랙 말고는 뭐 볼 게 더 있어?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주 대박을 쳤죠. 그 동계올림픽만 잘 된 게 아니라 패럴림픽도 굉장히 잘 됐고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전 세계 언론에 가장 극찬한 게 이번에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경기와 고객 간의 어떤 그런 연결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연결들이 이 주제에 맞게끔 굉장히 잘 되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스포츠 외교가 여기서 기가 막히게 펼쳐졌지 않습니까? 2월에 열린 대회인데 4월에 우린 남북 정상회담을 받고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고 그런 연결되는 건데 사실 그 모든 연결되는 것들이 이 커넥티드라는 단어 하나로 좀 표현되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도 결국은 저 커넥티드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2009년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재방송 드라마를 봤는데 2009년 드라마 보면 아직까지 피처폰 그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2011년, 12년 그러니까 구글에서 앱스토어 같은 거 있잖아요. 구글 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이 생기는 게 2011년이거든요. 10년 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이 스마트폰은 완전 우리를 바보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거 하나로 모든 걸 찾아낼 수 있고 이거 하나면 모두가 연결될 수 있고 이 안에서 만들어진 세상 하나로 우리는 이미 다 연결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2001년도쯤인가 생겨났던 그때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싸이월드를 할 때는 도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토리가 없으면 미니홈피를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도토리를 가지고 피자를 사 먹을 수 있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가 이 블록체인의 선구적인 나라가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토리는 미니홈피만 꾸밀 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 미니홈피로 꾸미는 도토리가 마구마구 게임도 할 수 있고 리니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 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게 이제 연결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에 보면 2015년 대비해서 앱 다운로드된 것만 1,750억 건이라 그러고 소비자 지출도 860억 건, 그러니까 9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로 엄청난 스타트업들 같은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그 우리 프랜차이즈 우리 회사 저희 회사 이제 모바일 상품권 하다 보니까 많은 프랜차이즈 민혁이도 안녕하세요. 네. 가슴 뛰어서 갑자기 멈춰지네요. 그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을 하는 우리 거래하시는 이제 그 계약 그 프랜차이즈 업계도 보면은 저마다 멤버십 앱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앱을 만들려고 그러지? 그러면 그분들 논리는 단골 회원 확보하고 스탬프 같은 거 찍어줘서 자꾸 매장에 오게끔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그 당연한 생각이죠. 그 왜 앱을 만들어요, 근데? 앱 만들면 앱 만드는데 돈 들어가고요. 유지보수인데 돈 들어가고요. 앱을 또 마케팅해야 되니까 마케팅도 돈 들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뭐 CPI를 하든 CPA를 하든 그 단가가 있으니까
한 100만 건 다운로드 해야지. 그걸로 마케팅 해야지. 우리 채널을 만들 거야. 그 몇 억 들어가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담당자가 위에서 시켰든 본인이 기획을 했든 막상 덤벼 들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앱 하나 만드는 것만 가지고도 수많은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 그 회사들마다 앱을 저마다 다 만들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객들은 앱을 다운받으면 금방금방 지워요.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은. 스타벅스 앱이 아닌 이상 멤버십 앱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고객들 잘 없어요. 그냥 그 순간 여기 와서 내가 필요하지 이러면 그냥 그거 그 순간 다운받아서 할인받고 그거 끝이지 앱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다 멤버십 앱을 만들려고 도전을 해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미텍스 플러스라는 회사가 미어도 광고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구글 스토어나 이런 데서 이제 순위도 만들고 왜 저기 다운로드 CPI나 CPA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우리 10,000건 다운해야 돼요. 얼마예요? 뭐 100만 건 해야 돼요. 이러면서 돈을 정말 많이 써요. 그런데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같은 회사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 제가 맡은 것도 결국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하나로 다 엮을 수 있는 이제 앱을 만들어서 그걸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아무튼 좀 불필요한 앱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저 얘기 좀 나눠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도움 되겠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얘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작년 초만 하더라도 지금은 모바일 퍼스트 시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 말쯤 중반인가요? 이제는 모바일 중심이다 그러는데 지금은 블록체인 퍼스트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시장에 보면 항상 그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누군가가 독점을 해서 그 시장을 끌어나가는 세상 자체가 안 됩니다. 당장 우리 정치만 보더라도 양당 구조가 이미 무너졌고 그 집권 여당 개념도 사실 사라졌고 이제는 수많은 대중들이 SNS나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피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하나 어떻게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런 리더십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리더십을 가진 회사들이 지금 경쟁이 많이 뒤처지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요즘 젊은 직원들이 또 그런 리더십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공주님들? 그러니까 그런 독점적인 리더십 자체가 없어진 건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역사를 거슬러 보면은 2008년도에 미국의 리먼 메릴리치 부도가 나면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저 은행이 무너져서 내 기록이 다 사라지면 내 돈을 은행이 찾아주나?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돈 맡기고 내 돈 찾는데 왜 내가 수수료 줘야 되지? 내 돈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보냈는데 내가 왜 이만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은행이 없어도 되지 않아? 내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개인끼리 거래하고 옛날 물물교환하듯이 거래하고 그런데 이렇게 거래하다 보면은 서로 속일 수가 있잖아요. 개인과 개인 간의 신뢰가 없으니까 이 신뢰를 만들려면 어느 모르는 누군가들도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B라는 거래소가 콜드월렛으로 돈을 빼내는 거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감시를 통해서 서로가 신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적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어보면 한 10여 명 되는 이렇게 10개의 한 프랜차이즈 우리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하나의 이제 어떤 매개체를 놓고 여러분들께 서로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럼 여기 갔던 고객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저기 갔던 고객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하는 거예요. 멤버십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OK 캐시백이 회원수가 3,800만 명이래요. L포인트도 3,700만 명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4,900만 명 됐는데 그 3,800만 명이 각각 다르게 합해서 7,600만 명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OK 캐시백 고객이기도 하고 내가 L포인트 고객이고 내가 LG 고객이고 삼성 고객인지고 오늘 삼성 썼다가 다음에 LG 쓰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집에는 LG TV를 쓰고 있지만 핸드폰은 아이폰을 쓰고 있고 고객은 다 같아요. 결국은 그 고객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고 내가 맨날 매일 피자를 골라서 피자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피자 먹었다가 내일은 딴 데 갔다 결국은 고객은 똑같아요. 영화를 보는 사람도 똑같고 고객은 똑같은데 그걸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자꾸 뭘 만들어요.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같은 고객이
모르는 어느 누군가의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을 우리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렇게 서로 손잡으면 하나의 블록체인이 형성될 수 있어요. 우리끼리. 그렇지 않나요? 피자를 맨날 피자 알바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미스터 피자도 먹고 도미노 피자도 먹고 어느 날 먹었다가 야 우리 뭐 먹을까? 그래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근처에 뭐 있어? 배달앱에서 막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우리끼리 손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쉽지 좀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요거 이제 사진이 마을인데 왜 블록체인 같은 거 왜 책이라든가 이제 찾아보시면 뭐 분산 원장에 뭐 기록을 어디 뭐 블록에 저장해서 뭐 연결해놨다 뭐 이렇게 어렵게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이라 불리우는 어느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집들이 있고 이 집들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에 뭐가 있는지까지 서로 알아요. 여기서 뭐를 보낼 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보낼 때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쓸 수 있는 화폐가 그냥 비트코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마을에서 쓸 수 있는 화폐가 이더리움인 거고 어떤 마을에서 쓸 수 있는 화폐가 에이다인 거예요. 그런데 올 초에 왜 그 블록체인 가지고 막 방송 토론할 때 보면은 정부에서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 같은 거 분리시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막상 정부도 관계자들이 들여다보니까 분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고 이더리움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못하게 막고 블록체인은 투자를 해서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해놓고서 들여다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2월인가 3월부터는 정부에서 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잠잠해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였거든요.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미니홈피 도토리 쓴 것처럼 미니홈피는 키우는데 도토리는 없애겠다. 그러면 미니홈피를 꾸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조금 그 어떤 그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그 안에서 어떤 네트워크상에서 쓸 수 있는 걸 이제 우리가 흔히들 그런 암호화폐라고 그러고요. 이게 가상화폐냐 뭐 이렇게 암호화폐냐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도저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상통화라고 하는데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고 암호화된 화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는 모든 게 다 이제 그러니까 암호화되어 있고 그 암호화 체계가 되게 복잡한 게 되어 있고 그게 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렇게 해킹을 하려면은 이 사람이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암호를 푸는 동안 옆에 사람들 다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도둑 들고 있는데 도둑이 1분 안에 털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10분 동안 자물쇠 끊고 있으면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는 해킹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빨리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이 정확하게 해킹되는 게 아닌 거고 지금 현재 해킹되거나 했던 것들은 뭐 저희도 거래소를 하고 있지만 거래소 서버나 네트워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생겨나게 된 것도 원래는 그냥 암호화폐를 서로 이렇게 거래하는 건데 이게 사용자가 많아지고 전송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거를 빨리 서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중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생겨난 게 이 거래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2008년부터 생기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있다가 생겨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는 당연히 사이버상에 존재합니다. 오프라인 거래소가 아니고 오프라인은 그냥 고객분들이 가서 쉽게 설명해주고 거래하기 위해서 상담센터처럼 만들어진 거지 우리가 은행 지점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게 컴퓨터 네트워크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비트코인 보내거나 이더리움 보내는 것도 굉장히 쉽게 보낼 수 있고 제가 일본이나 어디든 보내더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암호화폐 투기라고 어쩌고 막 난리 났을 때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게 과거의 어떤 주식이나 이런 투기하고 다르다 했던 얘기들이 우리나라에 문제 생각 같으니까 암호화폐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홍콩으로 가거든요. 그냥 홍콩으로 보내면 돼요. 그건 내 안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24시간 거래가 되니까 새벽 1시에 그냥 홍콩 바이낸스로 보내서 바이낸스에서 또 거래를 하면 돼요. 그러다가 또 미국의 비트렉스로 보내면 되는 거고 또 어떤 거는 비트렉스 보내고 어떤 건 바이낸스로 보내고 또 바이낸스 있는 코인을 또 사기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규제를 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블록체인이 이제 점점 이제 활용 증가가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좀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에 한참 누가 돈 벌었다 이랬으면 아마 여기 저 얘기 들으려고 정말 많이 오셨을 거고
제 주제도 좀 달라졌었겠지만 제가 요즘 그런 얘기 해요. 회사에서 한 16부작 미니 시리즈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1부가 끝난 거예요. 1부의 주제가 나 돈 벌었다예요. 나 돈 벌었다. 그리고 강남에 집 산 사람이 나왔어요. 리플을 팔아가지고 강남에 집 사고 강남에 빌딩 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빚이 엄청 있었는데 그 혹시 몰라서 깜빡 잊고 그냥 사놨던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그걸로 빚 청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비트코인으로 한 48억 번 사람이 있었고, 제가 아는 사람은 또 얘기 듣기로는 강남에 한 3억 대출 받아서 집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친 거 아니냐고 17억 벌었는데 왜 그걸로 대출까지 껴서 또 강남에 집 사나. 그래서 그만큼 강남 로망이 큰가? 그런 생각했었지만 어쨌든 돈 벌어서 뭘 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1부 끝이에요. 1부의 엔딩은 뭐냐? 망했다 이거예요. 가자 마포대교 이거예요. 현재 이제 2부가 시작이 된 겁니다. 2부의 시작은 이게 뭐야? 에이 별거 아니잖아. 약간 소강 상태. 그런데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릴러처럼. 여기저기 털리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뚫기 시작하고 거래소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서로 믿지 못하는 마치 이제 뭔가 좀 뭐랄까 이게 좀 드라마틱한 좀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대신 드라마로 보면 약간 지루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왜 배우들 1부에 막 뭔가 나왔다가 2부쯤 되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린 시절 돌아가면 조금 지루하잖아요. 딱 그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3부가 뭐냐? 본격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들이 일상생활과 접목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가 되면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 펀디X라고 하는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블록체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포스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포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주 뮤직이라고 된 건데 여기는 이더리움으로 음악을 사고 파고 할 수 있는 그 음원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시는 거는 그 크립토 키티라 그래서 게임인데 저 게임을 하면 이더리움을 얻을 수도 있고 이더리움을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이 옆에 있는 건 저희 회사가 만들고 있는 디그 스페이스라는 게임인데 올 하반기 나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예전에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이런 데도 리플 받습니다.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돈 벌어서 그 사장님들이 거래소 가서 팔고 벌려고 했던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블록체인이 그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다가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가장 많이 다가가고 있는 분야가 일단 첫 번째는 게임이고요. 게임이 왜 그러냐면 게임도 네트워크 기반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프라인 게임이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 게임은 다 똑같이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가장 쉽게 접목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를 끌기 가장 좋은 요소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게임이 크고 그 음악적으로 지금 먼저 접근이 되고 있고, 램 같은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미 헐리우드하고 암호화폐로 영화도 만들어지는 게 이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실생활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될 것 같고요. 우리 프랜차이즈 얘기로 잠깐 들어보면 아까 제가 이제 멤버십 앱을 왜 자꾸 다 만드시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보면은 일단 가장 주 수입원이 매장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업을 통해서 이제 회사의 수익이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당연히 매장이 많아지면 거기서 물류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이제 회사가 운영이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신제품의 개발 투자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또 가맹점이 잘 되게끔 지원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순환 구조가 돌아가는데, 왜 우리 프랜차이즈다 보면 이렇게 주기가 있잖아요. 잘 되는 창업 분야에서 한창 성장했다 보면은 반드시 하락세가 올 텐데, 프랜차이즈가 어려운 게 떨어질 무렵에 다시 올라갈 만한 뭘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피자가 잘 돼가지고 피자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야심차게 새로운 피자를 내놨는데 그게 의외로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항상 이렇게 부침이 겪을 텐데, 그 와중에 또 하필 이번에 정권 바뀌는 것처럼 공정위에서 갑자기 막 과도한 규제 나오고, 또 가맹점주들 여기저기 뭐 생겼다고 경쟁사 생겼다 그러고 막 울며불며 매달리고, 그런 어떤 대외적인 어떤 그런 악재 같은 것들도 많이 존재하고, 또 IT 기술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는 배달 앱들이 생겨나니까, 최근에 치킨 브랜드 같은 경우는 배달료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러한 현실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까지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내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그 접목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게 우리하고 접목될 건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번 손잡고 해보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블록체인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더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간편결제 시장도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삼정회계법인에서 작년 말에 발표한 리포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간편결제 시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서 인상 깊었던 멘트가 바로 암호화폐가 부상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간편결제가 아마 다 쓰고 계시죠 지금. 쓰시고 계시지만 쉽잖아요. 공인인증서 같은 필요 없고 그냥 NFC 멤버가 돼도 그냥 갖다 대기만 바로바로 결제되고 너무 편하니까 이제 신용카드 잘 쓸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정말 모바일 하나만 되면 다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을 하면서 암호화폐가 새로운 지불 수단으로 쓰여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물물 교환이 이렇게 직접 거래하면은 그냥 나 이거 100원에 팔게요. 100원에 사면 되는데 여기에 중간에 단계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수수료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 수수료가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판매 가격 자체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블록체인이 암호화폐를 이용하게 되면은 거래 수수료 자체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유통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수수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사에서도 접했고 저도 어느 언론사 인터뷰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카드 수수료가 만약에 3%면 블록체인 상에서 암호화폐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수료가 0.4%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비자라 그러면 3% 내고 카드 쓰겠습니까? 0.4% 내고 암호화폐를 결제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합습 과정 자체가 이 간편결제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펀드엑스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만든 어플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거를 저희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접목되고 있는 현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왜 해외 거래도 되게 쉽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홍콩에 돈 보내서 홍콩에서 뭐 살려 그러면은 외환 거래법이 있으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어디 보내놓으면은 거기서 미국에 있는 내 친구가 달러로 바꿔가지고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에서도 관세나 세금이나 내가 내야 되는 수수료 자체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디를 어떻게 보냈는지 관세청 정부 당국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가 규제를 하려면 정부도 별도의 사이버 정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관세청이. 예를 들면 블록체인 정부가 만들어져서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받고 이더리움으로 받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정부에서 나온 대책은 현금으로 인출하면 그거 따져가지고 세금 매겠다는 건데 이거 좀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한국에서 돈 안 찾아요. 그 미국 돈 벌어서 미국에서 바꾼 다음에 거기서 뭐 사고 싶은 거 사면 돼요. 또 요즘에 해외 직구 시장도 다 있으니까 그럼 우리 동업할까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 있을게요. 여기서 파서 보내고 제가 미국에서 물건 사서 일로 보내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 과정 자체도 쉽고 수수료도 낮아지니까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용한 범죄들도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잡히기도 했고. 그만큼 이제 사이버 세상하고 현실하고 경계선이 없어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겠지만 좀 좋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쉽게 거래할 수 있고 수수료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설명드린 게 아까 이렇게 독점 시장 이렇게 없어졌다 이런 말씀드린 건데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이 어떤 회사죠? 좋은 회사요. 네, 좋은 회사죠. 검색 엔진 회사 아닙니까? 구글 홈페이지 가면 아시겠지만 검색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가치를 지닌 세계 최고 회사인데 검색 엔진 회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갑자기 자동차 만든다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사직서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검색 엔진 회사가 달 날아가는 우주선을 만들겠다 그러고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장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 게 구글입니다. 그럼 구글이 그걸 왜 만들까요?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고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미 기사 같은 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왜 만들까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이 인터넷이거든요. 네트워크 기본인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작년에 여러분들 빅데이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금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진 기업이 어딜까요? 구글 아닐까요? 네. 데이터가 가장 많은 거는 구글일 겁니다.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 많이 하는데 네이버에서 찾다가 안 나오면 구글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검색은 구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에서 못 찾는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구글에 다 가 있습니다. 전 세계 50억 인구의 모든 데이터들은 구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앱 다운로드 마찬가지고 몇 시에 누가 어떻게 다운로드했고 누가 언제 뭐를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구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앱 마케팅 할 때 기본적인 건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하는 건데 그 과정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방대한 양을 제공해 주니까 앱스플레이어나 애드브레스나 다른 그런 회사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구글은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글이 그냥 검색 엔진으로 광고만 계속 생각하고 어떤 성장할 거를 생각했었다 그러면 자동차 안 만들었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는 거는 운전자가 이제 운전하지 않고 움직이는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글의 생각 자체가 우리는 이거야 하면서 하나의 점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해서 모든 걸 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서 만드는 것들 또는 페이스북에서 펼쳐지는 세상들이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본질에 집중해서 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이 가진 거에서 그 다음 이거를 하나로 다 연결되는 어떤 과정으로 가고 그 연결되는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왜 구글 X 프로젝트라 그래서 실패하는 사업을 하는 팀이 있거든요. 구글 X는 여러 명이 모여서 뭔가 프로젝트를 해요. 실패를 하면 이 팀은 성과급을 받고 보너스 여행을 가요. 성공하면 안 돼요. 실패해야 돼요. 왜 실패해야 되냐? 우리가 앞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글 X예요. 그런 도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뭐 달나라까지 에스컬레이터 짓는 게 도전 프로젝트로 선정됐다나? 그래서 실제로 연구하고 있다고 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미친놈들이에요. 근데 해요. 그런 것들이 여기 집단지성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들은 일단 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으로 생각한다는 것. 점과 점이 연결된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그냥 점을 키우려고 생각하지 또 다른 점을 만들어서 연결시킬 생각들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고객은 똑같고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내 점만 키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되고 또 재계약이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세상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일단 독선이 없는 세상일 거고 분명히 나눔이 생길 거고 국경 같은 이제 경계가 없어지는 건데 옛날에 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삼국시대 때도 막 전쟁하고 일본도 침략하고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전쟁을 했었는데 그 전쟁의 핵심은 결국 영토 분쟁이거든요. 저 땅을 내가 가지겠어. 땅을 많이 가진 권력이고 그런 게 전쟁이었는데 이 네트워크 세상에서는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지지난주인가 그 JTBC 그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방송에 서울대학교 그 조영남 교수님이 나오셔서 중국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덩샤오핑의 중국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마지막에 정말 인상 깊었던 한마디가 중국이 꿈꾸는 거는 중국의 싱가포르화래요. 중국 대륙의 싱가포르화.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꿈꾸는 세상이 싱가포르래요. 일본 저희 회사 미텝스 본사의 사토 가츠아키 대표의 꿈도 싱가포르예요. 그 싱가포르이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싱가포르라는 그 작은 나라가 국민 소득 5만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하고 부패 지수가 6인가? 가장 깨끗한 나라고 그런 이제 나라인데 싱가포르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작은 도시가 그 중립적인 거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전 세계 모든 금융이나 글로벌 이런 것들이 다 싱가포르로 연결돼 있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분이 지금 그 크루즈 여행 대표가 한 분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크루즈 여행 비용 이제 물어봤더니 그래서 저도 요즘에 싱가포르이 많이 궁금해져가지고 최근에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싱가포르의 나라에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것도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ICO도 싱가포르에서 많이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법인 만들기 되게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금도 적고 그 싱가포르 정책 중 하나가 우리나라로 돈 많이 벌면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돈 많이 벌면 내 아이는 미국에서 공부시켜야지 나 미국에 집 살 거야 이런 생각하지
여기서 오래 살아야 생각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돈 많이 벌면 일단 세금 많이 내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그 세금 내는 게 아까워요. 국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싱가포르 정책은 부자들이 한번 들어오면 이 나라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정책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싱가포르 들어가면 안 나간대요. 거기서만 돈을 쓴대요. 지금 뭐 1인 최저시급 만드니 많이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금만 줄여도 그거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야 되는데 인건비대로 올려줘야 되고 물가대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당연히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들은 전통적으로 좀 졸부가 많잖아요. 부동산을 또 옛날 친일부터 시작해서 물려받은 게 많고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부자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안 써요. 그러면 조금 그 옛날부터 안 좋은 약간 여당 이런 정치인들하고 붙으면은 정경유착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좀 서로를 이런 게 좀 있고, 또 반대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막 압력해서 세금 거두려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돈을 잘 안 쓰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돈을 쓰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돈도 자유롭게 쓰고 저기서 이제 나가지 않는 그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이제는 나의 가치라든가 우리가 가진 브랜드 가치나 어떤 그런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점점 변해가는 세상을 알려주는 것 같고, 아까 여기 우리 공유 FC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라는 개념을 가진 게 결국은 블록체인이 만드는 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나보다 더 잘났다 이런 거 부러워하는 것보다, 비록 내가 조금 없어도 내가 없는 거를 또 다른 사람이 가졌을 거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거를 안 가진 걸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협력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삼성회계법인 리포트에서 잠깐 좀 발췌를 한 건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당연히 그 쇼핑을 제일 많이 합니다. 좀 안타깝지 않나요? 그 치킨 가게 와서 치킨 배달도 좀 시켜보고, 미국에는 배달 문화 잘 없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와서 한강에서 외국인들이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그런 데서 다 직접 예약을 해요. 그리고 항공하고 숙박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별일 없잖아요. 가면 되는 거니까. 굳이 여행사에서 지정해주는 어디 여행지 안 가도 되고, 요즘은 아까 말한 구글 어스나 구글 통하면 지도부터 시작해서 교통편부터 시작해서 이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행사를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해서 디지털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디지털 관광 시대까지 접목되어 있어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와서 쇼핑만 하고 여기 있는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잘 이용하지 않는데, 이미 디지털 관광 시대가 돼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올 때 방탄소년단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엄마가 대구에 순댓국집 열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잖아요. 찾아서.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처럼 하려고 해서 우리나라 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우리 안에서 땅 따먹게 하고 있어요. 점만 키우려고. 그런데 대표님들은, 회장님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하자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중국을 가서 프랜차이즈 차리려고 그래요. 가서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 잘 못 들어봤었거든요. 도전을 많이 했지만 실패를 했었고, 최근에 안타깝지만 C5 커피 같은 경우도 중국 사업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어려워졌잖아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모든 게 모바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한번 굴려보면 외국인들도 쉽게 한국에서 배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객 경험 향상이라는 부분은 제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소비자 경험 혁신이라 그래서 저도 저희 회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그 어플리케이션은 프랜차이즈 여러분들을 다 연결시켜주는 그런 앱인데, 소비자가 어떻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좀 만족도를 높여서 계속 쓰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사실 해결책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블록체인이나 어떤 디지털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우리 사회에서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고객은 똑같아요. 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고객이고 서로서로가 사장님이고 서로서로가 실무자고 다 그렇게 고객은 똑같아요. 똑같은 고객이 각각 다른 것들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머릿속을 좀 채우고 있는 제 개인적인 숙제이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ICO로 써놨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어떤 분이 ICO 막 얘기를 하시던데 IPO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기업 공개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ICO라고 하는 거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또는 대기업이나 회사들이 새롭게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 ICO입니다. 참고로 ICO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두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ICO를 합법화해서 개방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ICO가 금지된 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작년 10월 초입니다. 10월 첫째 주.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ICO를 하고 있을 때 기사가 나왔었고 ICO 끝나고 난 이후부터 금지가 돼서 그 이후로 ICO라는 기업들은 대부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그 대응을 받아서 ICO를 진행하고 있는 게 그 브릴라이트라고 하는 한빛소프트 게임 ICO인데요. 지금 프리세일가 아마 거의 끝나가요. 이번 달에 끝나니까. 한 1000억을 모금하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800억 정도 모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ICO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회사가 제품이 됐든 어떤 그 기술을 만들면서 새로운 사업을 할 건데 그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제가 발행하는 토큰으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어떤 회사의 지분을 받거나 정당한 이익을 받는 건데 이 ICO는 그런 지분이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 회사에서 발행하는 토큰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더리움하고 이 회사가 발행하는 그 토큰하고 똑같이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정확한 용어로 도네이션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한 10여 명 되는 분들이 10개의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누구는 뭐 학원하고 있고 누구는 치킨하고 있고 누구는 피자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끼리 모여서 프랜차이즈 코인을 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뭐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해서 백서라 그러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F코인을 발행하는 고객분들은 우리 이 20개의 브랜드의 어떤 상품을 이용하실 때는 뭐 수수료도 없을 거고 뭐 저렴하게 이용하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백서를 만들고 우리는 몇만 이더리움까지 받을 겁니다. 라고 이제 해서 이더리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플러스 코인을 발행했었는데 최소 모금액이 당시 기준으로 3만 이더리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이더리움이 3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3만 2천 이더리움을 받아서 한 108억 정도를 이제 그 투자를 받았었는데 그런 식으로 최소 모금액과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어느 금액의 그 코인을 저희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더리움을 받은 거고 이더리움을 받은 대신 저희 회사가 발행하는 토큰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원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고 저희 코인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그 코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원래 백서대로 이 코인을 실제 결제를 하게 하든 다른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게끔 뭔가 만들어주고 그럼 여기 계신 고객들이 서로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왔다 갔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ICO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최근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가장 빠르고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ICO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ICO를 하고 있고요. 토큰하고 코인하고 차이점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메인넷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오스 메인넷 뭐 오류 발견해서 연기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메인넷이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를 자체적인 프로토콜 기반의 그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건데 처음 ICO로 해서 발행되는 거는 토큰입니다. 그 토큰이 독보적인 어떤 블록체인 기술 그 메인넷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기술이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토큰하고 코인은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메인넷이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제대로 그 이제 기술적으로 그 검증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걸로 좀 이해를 잠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토큰이다 코인이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코인 마켓 캡 같은 데 가보시면은 아마 거래소가 한 127개인가? 130개인가 되는 전 세계 거래소가 있고 한 10,0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코인들이 쭉 있어요.